세상의 모든 영웅들에게는 반드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서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거듭나게 되죠. 1793년에 한 젊은 포병 장교에게도 그런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세상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24세의 청년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뒤흔들 위대한 황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프랑스 남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벌어진 24일간의 치열한 공성전이 한 젊은 장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전 유럽의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1793년 여름 프랑스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혁명이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파리의 급진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공포정치를 시행했고 매일같이 단두대에서는 혁명의 적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와 마라가 이끄는 자코뱅당의 극단적인 정책들이 프랑스 사회를 피로 물들이고 있었죠. 이런 극단적인 정치 실험을 용납할 수 없었던 유럽의 여러 왕국들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새로 탄생한 공화국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가 참여한 제1차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란의 불씨가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혁명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발한 지방 도시들이 하나둘씩 중앙정부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엔베네 지역의 농민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고 리옹과 마르세유 같은 주요 도시들도 파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앙이 깊은 지역일수록 반발이 더욱 거셌습니다. 그런데 1793년 8월 공화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부 프랑스의 핵심 항구 도시인 툴롱이 반란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 도시의 반란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죠. 툴롱은 단순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중해에서 프랑스의 해상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지였죠. 프랑스 지중해 함대의 모든 주력 함들이 이곳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 툴롱이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영국 왕립해군을 초청해서 항구에 주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후드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유명한 HMS 빅토리오와 함께 툴롱 항구에 당당히 입항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공화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연합국들은 프랑스 해군력의 핵심을 손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본토 깊숙한 곳에 교두보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죠. 영국, 스페인, 나폴리, 사르데냐의 연합군 2만 명이 툴롱에 상륙했고 이들은 즉시 요새와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두면 프랑스 혁명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프랑스 정부는 즉시 모든 가용한 병력을 동원해서 툴롱을 탈환하기 위한 포위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공회는 툴롱을 탈환하지 못하면 공화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최우선 작전으로 지정했죠. 문제는 군대의 질이었습니다. 혁명 이후 대부분의 직업 군인들이 나라를 떠났기 때문에 1만 9천 명의 포위군 중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한 민병대들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휘관들의 수준이었죠. 포위군 사령관인 카르토 장군은 충성심 하나는 확실했지만 본래 궁정화가 출신으로 군사 전술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정치적 신뢰성을 군사적 능력보다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안 되는 전문 장교 중 한 명인 포병 지휘관 돈마르탱 대령마저 툴롱 접근 과정에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포위군은 사실상 포병 전문가 없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략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죠. 이때 파리에서 파견된 정치감시관 살리체티가 한 젊은 포병 장교를 추천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나폴레옹 부오나파르테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탈리아식 성인 부오나파르테를 사용하고 있었죠. 보나파르테는 분명히 전문 군인이었지만 실전 경험은 거의 엄상태였습니다. 파리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줄곧 평화로운 수비대 근무만 해왔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 참가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살리체티가 그를 추천한 이유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보나파르테는 공화정을 옹호하는 정치 팜플렛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장교가 공화국을 모독했을 때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죠. 특히 보케어의 만찬이라는 소책자에서 그는 공화정 이념을 열정적으로 옹호했고 이것이 정치 감시관들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카르토 장군도 정치 감시관의 추천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 16일 포병 지휘관으로 임명된 보나파르테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대포는 턱없이 부족했고 제대로 된 포병도 거의 없었으며 화약과 포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 포대들의 위치가 전혀 전술적 가치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툴롱 항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함들을 위협할 수도 없었고 연합군의 육상 방어선에도 별다른 타격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장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추진력과 조직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을 철저히 분석한 후 포병력 증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나파르테는 먼저 사용하지 않던 낡은 대포들을 찾아내어 수리했고 보병들을 포병으로 재훈련시켰습니다. 마르세유에 새로운 대포 제작소와 화약 공장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포대 구축을 위한 모래주머니 10만 개를 운송 조달했죠. 이런 엄청난 노력 덕분에 결국 64문의 대포와 15문의 곡사포 그리고 100문의 박격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포위군의 화력이 3배 이상 증강된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화력 증강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나파르테가 며칠 만에 혁신적인 전진 포대들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라 몽타뉴와 상킬로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 포대들은 툴롱 내항을 사정거리 안에 두었고 후드 제독으로 하여금 모든 함선을 항구 깊숙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보나파르테는 툴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작전 계획도 수립했죠. 그는 며칠간의 정찰을 통해 툴롱 방어서선의 핵심이 레게트 요새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요새만 점령하면 전체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레게트 요새만 점령할 수 있다면 그곳에 중포를 배치해서 영국과 스페인 함대가 정박해 있는 곳을 직접 포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후드 제독은 귀중한 함선들을 지키기 위해 항구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고 툴롱의 방어군들도 고립되어 항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지형 분석과 적의 심리를 꿰뚫은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카르토 장군도 이 계획의 장점을 인정했고 9월 22일 프랑스군은 몽케어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죠. 보나파르테는 확실한 성공을 위해 3,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카르토는 고작 400명만 투입했습니다. 당연히 공격은 쉽게 격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합군에게 프랑스군의 의도를 알려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보나파르테의 정확한 분석과 계획이 지휘관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물거품이 된 것이죠. 이는 나폴레옹에게는 매우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틀 후 연합군은 몽케어를 더욱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요새까지 건설했습니다. 멀그레이브 요새라고 명명된 이 진지는 20문의 대포로 무장했으며 너무나 견고해서 프랑스 군들이 작은 지브롤터라고 부를 정도였죠. 첫 번째 공격의 실패로 인해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군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했고 모든 취약점을 보강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보나파르테는 자신의 전략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 과정에서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11월 중순 경험 많은 직업군인인 뒤고미의 장군이 포위군의 새로운 사령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보나파르테의 계획이 툴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보나파르테는 소령으로 승진했으며 결정적인 공격을 위한 추가 포대 구축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뒤고미의 장군은 보나파르테가 요구하는 모든 자원과 병력을 제공했고 마침내 제대로 된 공격 작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진 포대 중 하나가 적군의 직접 사격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병사들이 그곳 근무를 기피하고 있었죠. 매일같이 영국군의 포격에 노출되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나파르테는 그 포대에 두려움 없는 사람들의 포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원자가 줄을 이었다고 하니 이는 나폴레옹이 훗날 보여주게 될 병사들을 감동시키는 능력의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30일 연합군 사령관 찰스 오하라 영국 장군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멀부스케 요새를 겨냥한 프랑스군 포대를 공격한 것이죠. 이는 프랑스군의 공격 준비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연합군의 공격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대가 점령당했고 프랑스군 대포들이 파괴되었거든요. 하지만 뒤고미의 장군이 직접 지휘하고 보나파르테 소령이 참여한 반격 작전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더 많은 병력으로 반격에 나선 프랑스군은 연합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오하라 장군을 포로로 잡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국 장군은 12년 전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에게 항복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죠.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했던 그가 이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테에게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로 프랑스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고 보나파르테의 명성도 군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 마침내 결정적인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보나파르테는 멀그레이브 요새와 레게트 요새를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을 수립했고 뒤고미의 장군도 이에 전면 동의했습니다. 12월 18일 새벽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프랑스군의 결정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와 바람 때문에 머스킷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전투는 곤봉과 총검을 이용한 백병전으로 전개되었죠. 보나파르테는 직접 두 번째 공격 대열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지는 도중 그의 말이 적탄에 맞아 쓰러졌고 영국군 상사의 총검이 그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하들을 지휘했습니다. 만약 그 상처가 몇 센티미터만 더 깊었다면 나폴레옹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이고 세계 역사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았고 마침내 연합군 수비대가 무너지면서 멀그레이브 요새가 프랑스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레게트 요새와 발라기에르 요새도 곧이어 함락되었죠. 보나파르테의 예상이 정확했습니다. 핵심 요새들이 함락되자 연합군의 전체 방어선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프랑스군은 레길레트에 10문의 중포를 배치했습니다. 이제 연합군 함대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후드 제독으로서는 귀중한 최신의 함선들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툴롱에서 함대와 수비대를 즉시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HMS 빅토리호를 비롯한 영국 함대는 급히 항구를 떠났고 육상 병력들도 함께 철수했습니다. 보나파르테의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것이었습니다. 소규모 영국, 스페인 파괴 부대가 가져갈 수 없는 모든 프랑스 함선과 해군 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지만 급작스러운 철수 과정의 혼란 속에서 18척의 함선이 프랑스군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연합군이 놓친 엄청난 기회였죠. 만약 철저히 파괴했다면 프랑스 해군력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었을 텐데 서둘러 철수하는 과정에서 절반 이상의 함선을 온전하게 남겨둔 것입니다. 툴롱의 많은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연합군 함선을 타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약 14,000명 정도만이 성공적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곧 들이닥칠 공화정군의 보복을 기다려야 했죠. 다음 날 아침 공화정군이 도시에 입성하면서 즉시 처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매일 약 200명씩이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혁명정부는 반역자들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후에 연합국 선전에서는 보나파르테가 이런 잔혹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보나파르테는 군사작전에만 집중했고 정치적 숙청은 정치 감시관들의 몫이었습니다. 젊은 프랑스 공화국은 이제 모든 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툴롱 함락으로 연합국들은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렸죠. 프랑스 전역에서 더 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프랑스 해군력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해서 혁명 자체를 뒤엎을 수 있었던 기회 말입니다. 대신 프랑스 공화국은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24세 포병 장교의 뛰어난 판단력과 에너지 그리고 용기 덕분이었죠. 툴롱에서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폴레옹 보나파르테는 위대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보나파르테는 즉시 준장으로 승진했고 공화국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정치가들도 이 젊은 장교의 재능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역사에 처음으로 뚜렷하게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에게는 거의 21년간 계속될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툴롱에서 자신의 진가를 처음 보여준 그 젊은 장교가 서 있을 것이었죠.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